안녕하세요. 제 13장 감정이란 무엇인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성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실상 감정의 동물일 때가 많아요. 감정으로 살죠. 말로만 이성적이라고 하고 실상 감정일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감정을 느끼고 판단하는데 왜 우리는 감정을 공부를 안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의미를 살펴보고 때로 아주 무엇인가에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룰 것은 이제 미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쉽습니다. 한번 느껴보기 바래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는 예술과 문학 작품에 대해서 한번 많이 접근해보고 비평해보자 라는 얘기니까 한번 들어가서 해보기 바랍니다. 자, 감정과 느낌 들어가겠습니다. 감정은 이성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말로만 이성이라고 해놓고 실상은 감정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따라서 우리 감정 놓치지 맙시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감정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개발할 필요도 있어요. 풍정시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 공감 능력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기르는 것이 바로 예술입니다. 그래서 예술적 감정은 중요하고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살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문으로 말하는 게 바로 미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느낀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내가 생각한다는 뜻과 같이 쓰기도 해요. 나는 이렇게 느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거의 같은 뜻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느낌은 생각과 같이 쓰인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대척점에 논리가 있지만 우리는 논리를 뛰어넘어 감정적으로 결론을 낼 때가 많아요. 아무리 논리가 훌륭하면 뭐합니까? 아유, 나는 감정적으로 못 받아들이는데 그것처럼 감정은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을 괜히 천시하거나 이렇게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말고 자꾸 가깝게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은 들쭉날쭉해가지고 열등한 논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서는 그 감정을 논리로 포장할 때가 많아요. 뭐가 거짓이에요? 결국 포장된 논리가 더 거짓이죠. 그냥 감정 그대로가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결국 말은 그럴싸해도 결국은 감정적으로 좋거나 싫은 게 많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감정을 버릴 수 없습니다. 논리는 수학처럼 증명의 핵심만 따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논리만 봐주면 되지만 그렇지만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죠. 감정에 오히려 호소하는 것이 정의란 논리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 판단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적 판단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취미 판단 같은 것도 예술에서 가장 필요하지만 이건 감정의 문제거든요. 또 학문에서도 직관적인 판단을 낼 때가 있어요. 이때 직관이 이성적인 것 같지만 어차피 말로 못하는 거라면 감정에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인사이트라는 아주 통찰한 말을 쓰지만 보세요. 사이트라는 건 시각행위잖아요. 본다는 거니까. 그만큼 감정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각은 우리를 속인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센스가 넌센스 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센스는 오히려 아주 감수성과 관련을 맺습니다. 자, 어떤 감정이 있는가 볼까요? 가장 큰 감정의 영역이 크기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크게 놀랍니다. 어이구, 그 감정이 동요되는 거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웅장한 산과 포효하는 바다에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크기에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뭐 사이즈라고 얘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과 바다를 찾아서 감정의 크기를 느립니다. 자, 그럼 인격은 뭘까요? 도덕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사람 볼 때 또 감동받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인격에도 그 인격의 크기에도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느낄 때 뭉클하죠. 부모님의 희생. 그 사랑과 희생이 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감동하고 또 신의 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감동을 받습니다. 용서가 또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또 거룩함이라는 말도 씁니다. 종교적 희생, 위대한 인격, 지구한 사랑에서 거룩함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뭔가 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서양 사람은 주로 숭고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만의 거룩한 것이죠. 숭고한 희생, 숭고한 인격, 숭고한 사랑 이게 모두 거룩한 희생, 거룩한 인격, 거룩한 사랑으로 번역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 거룩함은 또한 크기와 관련된 겁니다. 큰 사랑이기 때문에, 큰 희생이기 때문에, 큰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술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달리 보고 우리들에게 감정을 건네주고 우리는 그 감정을 또 배웁니다. 논리적인 설득보다는 한 번의 감동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술을 우리가 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듯해도 쉬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미학은 결국 감정학이에요. 원어가 요거 아이스테시스란 말이에요. 감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감정에 대한 학문을 일본 사람들이 그냥 여기 번역하다 보니까 미묘하게서 묘자가 떨어지고 미학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거는 감정학이에요. 감정학. 자, 감정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아리따운 여인에 대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열광합니다. 많은 예술작품이 여인을 그리죠. 그리고 여인은 또 춤과 노래와 이야기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극대화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인체미도 아름다움의 한 부분이죠. 비례미도 대단합니다. 수학적 비례도 대단합니다. 우리 이렇게 아라베스크 모양 봐요. 무슬림 사원.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우상을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동물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하학적인 모형으로 이제 사원을 꾸렸습니다. 모습을 이제 꾸몄습니다. 이런 것들 다 아주 비례의 아름다움이죠. 물결을 볼 때마다 파도 같은 거, 수평선도 이거에 속합니다. 자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프랙탈 구조, 같은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거 이런 것들 우리 나무 안에 또 좀 하나 나무가 있고 이렇게 생긴 또 나물도 있고 야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아주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자, 사람으로 오겠습니다. 감정의 영역을 보세요. 사랑은 사실 논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사랑이 얇아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맹목적이기 때문에 삶을 우리가 지탱해 나가는 겁니다. 모두 따져봐요. 어떻게 사랑해요. 맹목적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해서 우리가 또 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 많습니다. 사랑 없이 사람 살 수 없듯이 느낌 없이 사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만 있나요? 사랑하다 미워질 수 있죠. 그래서 미움과 사랑은 짝을 이루면서 세계를 이제 구성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지고 이럴 경우도 있고 이건 뭐냐? 신화적으로 볼 때 생산과 파괴의 반복이죠. 파괴가 있어야지 또 재생산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미움의 느낌도 생산의 전초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는 또 참하다는 표현으로 아주 그 진정성을 표현해냅니다. 우리의 감정이죠. 또 그 사람 정말 감정적으로 참하다, 진정하다, 진실되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때 참하다는 거는 진짜 참과 거짓, true false의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감정의 얘기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재밌습니다. 그 서양은 마음하면 머리를 많이 가리켜요. 그런데 동양은 마음하면 느낌, 가슴을 많이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음 씀씨가 크다 하면 그 친구는 이해타산 따지지 않고 감정이 풍성해, 남을 잘 이해해 이런 뜻이죠. 자, 미학이라는 게 감정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왜 이렇게 놀랍고 두려워하고 흥분하느냐라는 감정을 따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느림의 미학이라고 할 때 이게 말이 됩니까? 느린 게 아름답다? 이게 아니죠. 느림이라는 느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감정이란 뜻이에요. 기다림의 감정,
그 여유와 같은 정감, 이게 바로 미학이라고 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 이 뭡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정감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여기 치타 슬로우 이런 것도 그런 천천히 움직이는 옛날 마을 속에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풍요로워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수성 아주 중요해요. 뭘 더 느껴야지. 이게 떨어지면 이거 소통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다못해 인권이나 법률적 용어에도 감수성, 하다못해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몸으로 느끼고 있느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때 마음은 가슴이죠. 받아들이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흔히 뭐 지성과 감성을 나눕니다. 영어에서 오히려 센스는 감각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거예요. 지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센서빌리티가 감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센스 앤 센서빌리티는 이게 대립되는 거기 때문에 문학적 소재가 되죠. 그래서 센스를 중시하는 사람은 센서블,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센서빌리티를 강조하는 사람은 센서티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영어에서도 이게 좀 헷갈려 있어요. 이게 센스 앤 센서빌리티가. 그러니까 이렇게 센서티브한 사람은 문학이나 예술을 하죠. 예. 따라서 미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성을 탐구하는 감성학이고 따라서 쉽게는 감정학입니다. 이성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간다면 우리는 왜 감동을 받는지를 묻는 감동학이 바로 미학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미학의 가장 큰 문제는 딴 게 아니었어요.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너도 이렇게 느끼느냐? 너와 나의 느낌 같이 느끼냐는 문제예요. 그거를 예전부터 따졌기 때문에 라틴어로 이제 센수스, 코미니스, 콤먼센스란 말로 소통 가능성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를 따졌습니다. 대체로 소통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많은 미학이론의 대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패스를 집어넣는 감정이입이 있다는 거. 감동의 여러 용례 보겠습니다. 거룩한 거, 도덕 종교도 거룩하죠. 숭고함 신화도 거룩하죠. 크기예요. 이 아름다움. 아름다운 여인도 있고 많이 있어. 탐미성이죠. 그 밖에는 뭐 추악한 것도 기괴한 것도 이런 것도 웃음도 하나의 또 감동의 영역이라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 그 소설인데 이게 바로 센서빌리티인데 이제 이성과 감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두 자매가 하나는 센스에 치중했고 한 사람은 또 센서빌리티에 치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걸 보면서 이 균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 다 교과서 나오니까 한번 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동물이면서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근데 너무 감정을 홀대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따라서 이 동물적 감각을 키워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열등하다는데 오히려 진정성은 감정적인 거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게 진정성을 더 담을까요? 그렇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정적일 때 그걸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학이 감정학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독력에 중요한 건 크기인지 아까 얘기한 바다의 크기, 인격의 크기인지 아니면 아름다움인지 비례와 같은 아름다움인지 따져보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따져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성과 감정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 한번 따져보기 바랍니다. 네, 이런 식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다시 감정의 영역을 배워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